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4월 강의를 이제 오늘이 3월 9일이죠. 예,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제 제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그런 2달 코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상의 모든 역사 시리즈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일단 직강생들하고 그다음에 인강생들하고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일단 개정판을 냈는데 아직까지 좀 나오질 않아서 실제로 이제 학원이 아니라 출판사하고 얘기한 거는 이제 내일 정식으로 이제 아마 그 출판사에서 실제로 출판한 거를 내일 전국 이제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프린트로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일 이제 이렇게 다 시중에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곧바로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새 책으로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책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은 그대로 그 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마 출판사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저한테 좀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 책을 펴내면, 개정판을 펴내면 기존 책은 못 팔게 되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좀 손해를 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못마땅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개정된 부분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좋기도 하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그 10몇만 원이 되는 돈을 또 써야 될 필요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오타를 수정한 것과 그 다음에 조금씩 들어간 거를 듣고 충분히 저는 따라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 책을 가지신 선생님들은 그대로 그 책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간에 이번 주는 이렇게 이제 프린트로 진행이 되고 인강생들한테도 그 자료가 일정 정도는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3, 4월 수업에 대해서 이제 정말 간단하게 안내 말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수업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1, 2월 달에 먼저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걸 가장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 저는 1, 2월 달에 이제 이 전공서를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자, 요게 이제 다른 곳하고 조금 다른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3, 4월은 이 전공서를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전공서에 기반해서 더욱더 좀 심화된 내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심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1, 2월 달에 제가 한국사 같은 경우는 부셈, 그 다음에 중국사 같은 경우는 동계론, 그 다음에 서양사는 서계론, 그걸 가지고 이제 수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초록, 그 다음에 남색, 갈색, 요 3가지 가지고 수업을 했죠. 그래서 역사 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 다음에 역사 교육의 이론, 그 다음에 역사 교육과 역사 인식 이렇게 3권을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그것이 이 교재 속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역사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갔느냐 하면 그 3권에 소위 말하는 이제 파란 책, 어떻게 보면은 역사 교육론의 가장 좀 시족격인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파란 책의 내용, 그래서 역사 교육의 이해, 그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역사 교육의 이론과 방법, 그것도 역시 필요한 부분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요즘 조금씩 보고 있는 역사 수업의 원리, 그 책의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역시 시험과 관련해서는 조금 볼 필요가 있는 역사 교육의 입론과 구상, 그것도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민교육을 위한 역사교육, 그것도 또 역시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최근에 좀 출판되었었던 와인버그의 책이나 아니면 전국 역사교사 모임에서 출판한 실제 수업과 관련한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해서 그 부분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 속에 혹시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지 못하다면 제가 수업 중에 그걸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 교육론만 하더라도 한 7, 8권의 내용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사 교육론의 순서 자체는 초록책, 남색책, 갈색책의 순서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기출문제도 이 순서대로 편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적어도 1, 2월 달에 본 순서, 그 다음에 3, 4월 달에 보는 거, 5, 6월 달에 볼 순서, 이것이 다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역교로는 그 정도가 되겠고요.
한국사는 제가 어떻게 실제로 이 책을 만들어낸 거냐면, 기본적으로 7차 교육과정, 그 다음에 한국사 통론, 그 다음에 길잡이, 그 다음에 뿌셈. 그래서 이제 뿌셈 내용은 구뿌셈, 신뿌셈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09, 그 다음에 2015 교과서, 요렇게가 실질적으로 압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나 중국사나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사료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료들을 이제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 내용에도 중간중간에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단원별로 다시 이제 사료가 심푸셈처럼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똑같은 사료가 전체 내용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똑같은 사료가 부분으로도 있고 단원별로도 있기 때문에 계속 사료를 좀 많이 볼 수 있게끔 편제가 되어 있다고 봐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료들이 실제로 이 교재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 날개를 활용을 해서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새로운 이론들, 그런 것들을 작년에는 제가 어느 정도 말로 표현을 했지만 올해 개정판에는 그런 내용들이 또 역시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이제 어떤 것을 내가 끝까지 시험 볼 때까지 서브노트로 만들 거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한국사에서 이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서브노트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선생님들이 이런 불만이 조금 있죠. 한국사는 너무 두껍다, 이제 이런 불만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 무게감은 버텨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11월 달에 시험을 잘 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본문의 기본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단원별로 사료가 들어가 있고, 역시 또 본문 안에도 부분적으로 사료들이 계속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잘 봐두시고, 역시 시험에 경향을 놓고 본다면 그 사료들도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한국사를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한 판서를 해봤는데요. 역시 중국사나 서양사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뭐냐 하면, 중국사 같은 경우에는 목록을 보시면 나중에 알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동계론하고 목차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사는 동계론에 기반해서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험에서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자주 보는 책 7권짜리 중국의 역사, 그거 말고 또 1권짜리 중국 역사, 이런 책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근현대 파트가 선생님들이 조금 어려워하기도 하는데요. 역시 중국 근현대사라고 하는 7권짜리 책이 또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외에 또 새롭게 모 카페에서 선생님들이 좀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이런 걸 보고 나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 또 근현대사 책 몇 권짜리가 있죠. 5권짜리인가. 그것도 역시 참조를 했고, 아무래도 근현대사는 올해 시험 문제도 그렇지만 조금 또 참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강자중국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시험을 위해서 다 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절대 반대입니다. 근데 다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글러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동양사 파트에서는 그런 책들이 다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 2009, 2015 동아시아사, 그 다음에 세계사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역시 사료 또한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사도 선생님들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전공서의 책들과 그 다음에 교과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양사는 역시 또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서계론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계론과 동일한 목차이고 동일한 패턴으로 서술을 했기 때문에 보시기에 굉장히 편할 겁니다. 거기에 역시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서양사 총론이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봐서 총론의 내용이 역시 부분 본문이나 날개 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사 강좌나 그 다음에 서양사 강의,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역시 전혀 보실 필요가 없는, 그러나 시험에는 관계가 있는 서양 고대사 강의, 그 다음에 최근에 사료와 관련해서는 또 서양 고대사 사료집 별도로 1권짜리가 또 있죠. 그 책의 내용들을 또 부분적으로 참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3권짜리가 있죠. 사료로
읽는 서양사. 제가 맨날 그게 헷갈리는데 중국사는 이제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죠. 그게 역시 사료로서는 중국사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양사로서는 그 세 권의 사료나 내용이 역시 이 서양사 부분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혹시 나는 동양사든 서양사든 한국사든 이런 책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언제 보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사에서는 제가 좀 옛날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한국사 특강이라는 책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구특과 신특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양사나 서양사는 저 나름대로는 뭐 이야기 중국사나 이야기 세계사 이런 것들까지도 실질적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제목 그대로 세상의 모든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과서도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만 요번에 개정을 하면서 좀 고민을 했던 게 이겁니다. 올해 임용시험에서 나왔던 리우 회의 같은 경우를 과연 넣을 거냐 말 거냐 이 고민을 했는데요. 실제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게 이제 지난 1, 2월 강의를 마치고 2주 동안 저희 고민이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봐두시고 제가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는 끝에 실제 결론은 이렇게 내렸습니다. 지금 이제 1주 차에 예를 들어서 역교론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사에서는 고대사 부분을 할 것이고요. 삼국 정도까지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사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한나라까지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로마까지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물론 다 못 나갈 수도 있어요. 다 못 나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장에 프린트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이 진도를 확 나갔을 때 이걸 다시 책에다 옮겨 적는 게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여기에 실질적으로 모든 책들을 거의 다 집어넣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또 하나 고민되는 건 역시 최근에 그런 문제들은 서계론에서도 볼 수도 없고 동계론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느냐 하면 교과서에 들어가 있다는 걸로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주 수업을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작년까지는 5, 6월 달에 금요일에 교과서 수업을 했는데요. 교과서 내용을 일정 정도 같이 볼 겁니다. 금요일. 그러니까 교과서를 통째로 뭐 이렇게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본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 삼국사를 했다. 아니면 중국사에서는 한나라까지 했다. 그 다음에 서양사에서는 로마까지 했다면 사실 교과서에서는 이 내용들이 거의 몇 페이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금요일날 마지막 시간에 확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같이 진행을 해 나가면 최근에 교과서에서 나왔던 우리가 전공서에서 잘 보지 못하는 내용을 같이 3, 4월 달에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올해는 주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이 또 많은 고민을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학문을 한다기보다는 시험 공부를 하는 게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험 공부에 맞추어서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시험 공부라고 하는 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 역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기출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시험 공부의 기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기출을 좀 더 충실하게 얘기를 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자체는 당연히 5, 6월 달에 보겠지만 지금 이 부분을 충실히 선생님들이 좀 전달을 해서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 나왔구나. 이 사료를 활용했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물었구나. 라는 걸 좀 더 정확하게 보시면서 새롭게 나올 문제를 추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수업을 진행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한 주의 수업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나면 2주 차에 이 부분에 대한 요번에는 이제 확실하게 선생님들에게 드릴 건데요. 형성평가 문제를 드릴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을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좀 확대시키려고 카페에다가 문제를 올렸었는데요. 올해는 그렇게 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카페는 약간 죽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거는
제 수업을 듣는 우리 쌤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형성평가 문제를 2주차 수요일부터 드릴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쌤들이 형성평가 문제는 몇 주를 받게 되는 겁니까? 7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형성평가 문제를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풀이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시간을 봐서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형성평가 문제는 꼭 같이 풀이를 한다고 생각지 마시고요. 시간이 조금 급하면 그냥 쌤들에게 드리고 쌤들이 풀어보는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직강쌤들은 가능하면 한 9시 정도까지 오셔서 나름대로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인강쌤들은 역시 다음 주부터 형성평가가 올라가면 그걸로 먼저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강의를 들었으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해설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해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요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선택적으로 안 들어오시는 분도 있기도 한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제가 단톡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팅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매주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김종근의 체크카드라고 해서 사진으로 계속 일주일 했던 것을 여기에 드릴 겁니다. 단, 여기에서도 쌤들이 3, 4월 달 하는 쌤들이 조금 주목을 해 주셔야 되는 게 1, 2월 달에 이미 매주 끝나고 나서 체크카드를 부분 올려드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1, 2월 달에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뭐냐 하면 1, 2월 달에 체크카드를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는 걸 다 드리는 게 좋나? 아니면 일정 정도 시험처럼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항목을 외웠는데 안 외운 부분을 시험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시험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 지식에 진짜 몇 개 안 되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오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1, 2월 달에 체크카드를 어떤 식으로 들었느냐 하면은 모든 내용들을 다 드린 게 아니라 정말 시험처럼 생각을 해서 약간 허점을 찌르는 내용도 체크카드로 드렸고 혹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체크카드로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빈틈이 많죠. 그게 이제 1, 2월 달에 체크카드인데요. 그 체크카드를 합쳐서 예를 들어서 1, 2월 체크카드를 드리고 요 사이사이에 새롭게 3, 4월 달 거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1, 2월 달에 받아보신 분들은 그걸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빠져있는 부분들을 다시 본다는 거죠. 그럼 3, 4월 달에 제 수업을 처음 들으시는 분은 양이 좀 많아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1, 2월 달에 제 수업을 안 들었다 하더라도 체크카드는 이번에 받아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제 수업의 현재 방향이고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2개월 동안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단톡방 그 위치랑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3교시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공개가 되면 누구나 다 들어오죠. 그래서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 일단 3교시에 제가 선생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그 단톡방에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3, 4월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게 이 교과서 부분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이 많은 내용이 내가 아이들하고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다시 한번 더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축소라고 하는 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금요일 날 끝부분에 간단하게 거친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말씀드렸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역시 언제든지 또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역사교육론 수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록책과 그 다음에 남색책, 그 다음에 갈색책 순서로 총 이제 15개 단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 15개 단원을 역사교육론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한 주에 2단원씩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에 2단원씩 나간다고 예상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총 16개 단원이면 8주에 딱 끝나죠. 근데 실질적으로 아마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겁니다. 무조건 2단원씩 나가게 되면 마지막 주에 시간 여유가 조금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15개 단원이고 마지막에
이제 역사 교육의 연구 방법론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거의 기출에 나와 있는 한 문제 정도와 관련해서 정말 간단하게 볼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거의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주에 2단원씩. 실질적으로 하루가 되겠죠. 2단원씩 나간다라고 예측을 해 두시고, 자, 이제 프린트이긴 하지만, 그리고 기존 교재를 가지신 쌤들은 기존 교재로, 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역사 교육의 목표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교재에 담고 있는 역사 교육의 내용, 그 두 가지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이 3단원이 교재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역사 교육의 목표라는 것이 큰 제목이고요. 역시 조금 밑에 보시면 역사 교육의 목적과 목표인데요. 이 역사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시험에서 나온 유형을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지금 역사 교육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올해가 아니라 작년 문제에서 리젠 문제 혹시 다 기억을 하실까요? 그래서 리젠의 역사의식의 유형 구분 속에 사실은 뭐가 살짝 끼어 들어갔느냐 하면 교훈, 어로서의 역사를 살짝 끼워 넣어서 질문한 게 뭐냐 하면 이 교사는 역사 교육의 목적이라고 꼭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역사를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죠. 그래서 기입 형식으로 해서 교훈이라는 단어를 쓰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2021년도 리젠 문제와 결합된 역사 교육의 목적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역사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왔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역사 교육의 목적과 관련해서 5가지 정도로 보통 분류를 해놨는데 그 5가지에 대한 간단한 이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이제 목적을 보고 나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우리가 또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늘 비유하는 건 사실 이런 식입니다. 그죠? 우리가 현재 공부를 하는 목적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합격인 거고, 이 합격을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잡으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 2월, 3, 4월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짜는 게 하나하나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또 볼 수가 있느냐 하면 나는 올해 전공서는 반드시 10회도 가겠다. 어떤 분은 보면 또 나는 전공서 반드시 5회도 가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죠. 서브노트를 반드시 완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목적이 큰 틀이라고 한다면 그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또 목표들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따라서 목적과 목표는 그런 관계로 보시면 되는데 이 목표라고 하는 것도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면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것은 2가지 유형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목표 속에서 실질적으로 분류하는 것과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한 2번 정도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실제 목표를 서술하라는 것. 그런 유형으로 나왔다는 걸 한번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죠? 어떤 단원의 목표, 혹은 내가 수업을 할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하겠다라는 걸 칠판에 쓰기도 하는데 실제 그 목표를 서술하라고 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이 1단원과 관련해서 목표와 관련해서는 시험 유형이 2021년도 시험에서 교훈으로서의 역사, 교훈, 이런 단어를 간단하게 쓰라고 한 유형 하나, 그 다음에 목표에서도 분류와 관련해서 한 가지가 나온 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실질적으로 목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된다. 한 단원이나 수업할 내용을 주고 나서 그와 관련한 목표를 서술하는 것. 그게 이제 실질적인 조금 기출문제로 나왔다는 것 정도로 기억을 해 두시면 그 방향을 생각하시면서 이 단원을 보신다면 아마 스스로가 조금 취사 선택이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역사교육의 목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게
5가지 정도로 봅니다. 그죠? 자, 첫 번째가 뭘로 나와 있느냐 하면 2021년도 문제로 나왔다고 한 교훈으로서의 목적 혹은 교훈으로서의 역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초록책의 제목 그대로 한다면 교훈의 획득이죠.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그렇게 이제 제목만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은 아마 그거였을 겁니다. 그 김자진 장군이나 홍문도 장군의 내용들을 주고서 나도 이분들을 본받고 싶다라고 이제 학생이 조금 표현한 게 있었을 건데 역시 그것과 관련해서 교훈을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간단하죠. 내가 뭔가 본받고 싶다는 것은 확실히 그것은 교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문제는 간단하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교훈으로서의 역사, 여기서는 교훈의 획득을 하나의 목적으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부분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유산의 전승이라고 하는 게 나올 겁니다. 이 유산의 전승은 왼쪽 날개에 있는 것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취라는 것과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산의 전승은 초록책에 붙어 있는 약간 제목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취라는 것은 파란 책에 붙어 있는 제목 같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두 개는 같은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유산의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저는 키워드를 뭘로 보느냐 하면 민족, 그 다음에 전통, 요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 그래서 우리 문화가 어떤 것인지 역시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역사의 특수성도 저는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뭐 우리나라 역사의 특성이라고 하면 역시 근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었던 일제강점기를 한번 떠올려 주시면 좋겠고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역시 당연히 그 식민지 지배를 용인했다기보다는 뭡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큰 독립운동을 저항들을 해왔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민족에 대한 얘기들을 끊임없이 해왔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박은식이라든가 신채호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시험제와 관련해서 표현한다면 조선암운동 같은 실질적인 운동들을 벌여왔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 보면은 역시 뭡니까?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항일운동의 하나의 사상적 밑바탕으로서 역할을 하게끔 했었죠. 따라서 문화유산 혹은 유산의 전승 혹은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취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러다 보니 우리 민족의 혼, 우리 민족의 우리 민족의 정신 이걸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 공동체 의식을 고취한다거나 유산의 전승을 강조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민족 정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이것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초록책은 잘 보이진 않지만 파란 책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뭐로 흐를 수가 있다? 관념론 쪽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게 실질적으로 좀 문제점이다라고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봤을 때는 관념론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관념론 쪽으로 흐른다는 것은 또 무엇을 약간 등한시하게 되느냐 하면 현실 사회의 체제 혹은 구조 이런 부분들을 놓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이 관념론으로 흐른다는 것은 사회 구조를 또는 사회 체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한번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나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유산의 전승에서 타자와 구별되는 유산이나 전통을 강조했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문제점으로
제가 언급한 것은 왼쪽 날개에 있는 비판점을 언급을 했죠. 그래서 정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나 특히 어느 부분? 사회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경시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 한번 조금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민족을 강조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국수주의로 흐를 수도 있다는 거. 이 정도는 뭐 선생님들 충분히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괜찮을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민족 공동체의식 고치 혹은 유산의 전승과 관련해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또 우리 역사에서 이런 부분들도 있죠. 우리 역사에서 민족 공동체를 강조했던 것이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과 관련해서도 나타나기도 했지만, 특히 또 민족을 언제 많이 강조를 했느냐 하면 소위 이제 박정희 때 굉장히 강조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비판도 하게 되느냐 하면 이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것. 그 부분도 한번 현실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나에서 T급 부분이죠.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좀 이용한다, 활용된다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과거를 이용하는 형태로 비추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도 선생님들 충분히 현실적으로 이해하실 겁니다. 그죠? 이것도 분명히 장단점은 저는 동시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논쟁을 벌이면 끝이 없죠. 그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한다면 아마 인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좋은 방향이든 아니든 이렇게 이용하는 건 문제다라고 또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조금 비판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두 번째 목적을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은 요게 우리는 이제 대학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고민을 했겠지만, 역시 과거를 배운 이유는 현재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중요한 목적으로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이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깊게 올해는 좀 들어갈 생각이 없는데요. 이 현재의 이해와 관련해서 다만 왼쪽 역시 날개를 한번 봐두시면은 버스턴이라는 인물이 이와 관련해서 언급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왼쪽 날개에 보시면 버스턴은 역사 교육의 목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세 가지 정도를 언급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현재 문제의 기원에 대해서 역시 알 수 있다. 그게 이제 버스턴이 얘기하는 역사 교육의 목적인 거죠. 현재 문제의 기원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현재 문제의 기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은 그러한 지식들을 제공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가 나오게 돼요. 현재 문제의 기원은 이건데 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재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을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턴은 이 두 가지를 역시 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사회를 뭐 할 수 있다? 서로 비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이해하면 그죠? 금방 이해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내용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저는 전부 다 동일한 얘기로 보는데요. 현재 문제의 기원도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와 과거를 어느 정도 비교한다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 번째로 얘기되는 것이 현재 및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미 있는 교훈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2021년도 기출을 생각을 해보면 버스턴의 세 번째 교훈을 제공한다는 것은 저는 살짝 좀 힘을 빼도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세 가지인데 역시 이렇게 봤을 때 중요한 거는 버스턴에게는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한번 기억해 둘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초록책에서 얘기하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 현재의 이해와 관련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역교론 문제를 보면 확실히 올해 시험 문제하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보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건데, 작년까지 한 3개년, 그러니까 2021, 2020,
한 2019, 한 요 3년 동안의 기출문제하고 2022년 역교로 문제하고 한번 곰곰이 기회 있으면 한번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치중해서 고민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 문제 형식을 조금만 한번 고민해달라는 건데요. 올해 임용시험 같은 경우는 역시 역교론에서는 더 이상 형식에 이렇게 고민이 너무 힘드니까 역교론 책에 있는 내용들을 그리고 이제 역시 어떤 학자들의 주장을 이렇게 갖고 와서 어느 정도 책과 유사하게 그대로 문제를 냈다면 2021에서 20, 19, 한 요 3개년 동안에 뭡니까? 한 페이지 한 문제를 집어넣으면서 굉장히 복잡한 형식으로 역교론 문제를 냈었죠. 근데 이제 요것을 계속 형식을 놓고 보면은 고민은 두 가지입니다. 언제 다시 2019, 20, 21의 형식으로 문제를 얼마든지 낼 수 있다 이거 하고요. 아, 이제 정말 많이 지쳤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정도는 2022년도 임용시험 문제처럼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충분히 기억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을 수도 있다. 그런 두 가지 유형을 고민할 수가 있는데 저는 현재로서는 일단 역교론 올해 임용시험처럼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그 얘기를 왜 한다? 버스터는 무조건 외워달라는 겁니다. 물론 본질에 있어서는요, 사실 역교론 문제의 본질을 가만히 보면 아무리 한 페이지 한 문제짜리 문제를 내도 그걸 읽는 속도와 안의 내용을 내가 빨리 문제를 파악하는 게 문제이지 문제를 풀어내거나 답을 쓰는 거는 거의 책에 있는 내용을 쓰는 게 한 반 이상은 차지했었죠. 그 외에 이제 조공책법 문제라든가 신석경명 같은 문제는 책에 있는 것을 암기한 게 아니라 질문에서 요구하는 바를 내가 파악을 해서, 그죠? 문장을 내가 올바르게 서술하는 유형이 3년 동안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유형들은 이미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실질적으로 누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전공서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기억해 가는 방향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첫 번째 인물로서 이 버스턴 한번 기억을 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훈으로서의 역사와 그 다음에 유산의 전승, 그 다음에 현재의 이해, 이렇게 세 가지를 봤죠. 자, 네 번째는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면 인격과 교양의 육성 정도로 봐두시면 될 겁니다. 그죠? 확실히 뭐 일반적으로 역사를 전공했든 안 했든 간에 특히 제가 볼 때는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냥 많이 알면 알수록 좋다는 게 확실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역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전공자들이 더 세세하게 많이 알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공자들은 보통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뭐 그까지 알 필요 있나? 우리는 굳이 그렇게까지 보진 않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면 주변에 공무원 한국사를 준비하는 혹시 지인이 있다고 하면 아실 겁니다. 거기는 무조건 다 외워야 되는 그런 경향이고 우리는 그런 데다 대고 보통 어떤 얘기를 좀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야, 그걸 왜 하냐? 역사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역사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역사의식을 가져야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편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많이 아는 것에 대한 반대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역사의식이나 역사적 사고를 좀 주장할 때도 있긴 하죠. 근데 확실히 많이 알아서 손해볼 일은 없긴 해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주의나 사상처럼 여기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역사 교육의 목적 자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좋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주의로서 내세운다는 것은 이 수많은 역사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느냐라는 그 문제점을 볼 수가 있겠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주제주의의 문제점으로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정도면은 라에서 네 번째 목적은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라에서 제가 이제 문제점 정도만 약간 부각을 시켰는데요. 자, 그게 디귿이죠, 디귿. 그래서 그 정도 문제점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암기나 외우는 건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네. 자, 그 정도 이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마 부분에서는 역시, 많이 알면 알수록 좋다는 것에 대한 좀 현실적인 반대로 내세울 때가 있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정말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역사의식, 그 다음에 역사적 사고를 함양시키는 것을 역사교육의 목적으로 하기도 한다. 요거는
해설은 지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식, 역사적 사고는 계속 또 별도의 단어에서 계속 봐야 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이제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기면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가 있느냐 하면 버선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제가 현재 이해와 관련해서 그죠? 지금 얘기 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누가 계속 좀 고민이 되느냐 하면 그 버선 밑에 있는 다니엘스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공감하고 이해되는 인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표현했던 걸 한번 본다면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은 이 사람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학생들의 전망 능력을 넓힌다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의 전망 능력을 넓혀주고 이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학생들은 사고력과 판단력을 신장시킨다라고 했는데 자, 그것이 이쪽 왼쪽 날개 제일 아래에 있죠?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제가 키워드로 뭘로 삼았냐면 전망 능력, 사고력, 판단력 이런 걸 키워드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것은 어떻게 바라보면 역사교육의 목적 중에서 조금 전에 본 것 중에서 저는 5번째와 좀 관련이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 5번째라고 하는 건 역사적 사고 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스도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역사교육의 목적 5개 한번 간단하게 보시고요. 자, 그러고 나면은 하나만 더 체크하고 갈 거예요. 최근의 기출 중에서 마에서 리얼에 보시면 역사의식의 구성 요소에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존재의식. 이것을 역시 2021년도에 문제 냈죠. 그러고 보면 2021년도 리저 문제 내면서 뭐도 냈다는 겁니까? 교훈도 쓰라고 했고 존재의식도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형이 2021년도에 나왔다는 걸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넘어가시면 네, 4쪽, 5쪽. 자, 요거는 이제 제 책의 구성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개조식으로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점을 본문에 넣어놨고 그 다음 요거는 약간 이제 한국사나 중국사나 서양사처럼 사료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초록책의 내용 혹은 다른 책의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문장으로 읽고 싶으신 분은 그런 것들을 한번 또 문장으로 봐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역사교육의 목적 5가지가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6쪽까지 넘어갈 건데, 그 6쪽에 보시면은 역사의식과 역사적 사고력의 함량과 관련해서 제일 아래쪽에 동그라미 1, 2, 3, 4, 5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2021년도에 뭐가 나왔다는 겁니까? 존재의식이 문제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기출과 관련해서 역시 요 단원을 조금씩 봐두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시험의 유형을 놓고 봤을 때 학자 이름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버스턴, 다니엘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를 조금은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넘어가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아마 8쪽까지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표들을 다시 만들어내게 되는데, 자, 이제 이 8쪽에서는 역사 교육 목표, 이것이 과연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류라고 이제 제목이 있을 건데, 이 분류가 역시 조금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방가루 1번에서 필요성이 있고, 동그라미 1, 2, 3에서 3번에 이제 필요성이 조금 나와 있는데요. 이 역사 교육 목표에서 제일 중요한 필요성은 평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좀 뭐라고 할까, 좀 거대한, 약간 저는 좀 제 입장에서 표현을 한다면 좀 추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가 같은 경우에 교과 내용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에서의 타당성이나 일관성을 획득한다는 것은 필요성의 근거가 될 수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내용이 잡혀야 목표가 나오는 거지 목표에 따라서 내용을 잡는 게 아니다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데
역사교육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학생들에게 달성해야 될 하나의 과정이고, 따라서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평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사교육의 목표는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은 분명히 한번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기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이 질문에 대해서 평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물은 적이 있고 그걸 답으로 한번 쓰는 게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가르쳐 봤거나 아니면 이제 내년에 또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런 질문들을 한단 말이죠. 선생님 안 배웠는데 왜 시험 문제 내나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요즘은 내가 수업하지 않은 것을 시험 문제 냈을 때 그런 질문 받으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좀 괴로워 하시던데, 저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모든 책을 다 보지만 희한하게 안 본 게 나오죠? 그럼 그걸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그죠? 그거는 내가 놓친 거지.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로 해야 됩니다. 그거는 너가 놓친 거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안해, 내가 수업도 안 했는데 괜히 문제 냈는데 막 미안하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뭐 이렇게 질문도 하시던데요.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혹은 책에 있는 목표를 잘 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목표에 준해서 나는 이까지 설명을 했고 그 세부적인 것들은 그 목표에 따라서 너희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목표를 활용하셔도 돼요. 자, 어쨌거나 간에 이 목표는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봐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반가로 2번입니다. 반가로 2번을 보면 분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동그라미 1번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한데, 역사 교육의 목표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3가지 분류법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 이해, 기능, 가치 태도, 이 부분은 무조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간혹 역사 교육론을 공부하시다 보면 역교로는 참 학교 갔을 때 필요 없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첫 해에는 정말 필요 없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 합격 기운을 받으시오 하고 자기가 합격한 이 책들을 막 팔던데, 그러고 나면 후회합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역교론이라고 하는 책이 얼마나 많은 교사들의 경험이 압축되어 있는 건지를 알게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역사교육의 목표와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게 되면은 뭘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까? 혹시 아시는 분? 그렇죠. 소위 말해서 평가를 출제를 하다 보면 평가 기준과 관련한 서류를 만들게 되죠. 우리는 그걸 유언, 목적, 분류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뭘 쓰셔야 되느냐 하면 이 문제는 어느 단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의 난이도 상, 중, 하 도 들어가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 유언, 목적, 분류표 안에는요, 이 시험 문제가 지식 이해의 문제인지 기능의 문제인지 가치 태도의 문제인지의 분류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거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선생님들이 학교 가시면 실생활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선생님들이 실제로 이 문제가 정말 지식 이해를 묻는 건지 기능을 묻는 건지는 조금 현실적으로 제가 어떤 단어를 좀 쓰기는 어렵지만 비현실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그 시험 문제는 분류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계속 다시 얘기 드리지만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뭐와 반드시 관련이 있다? 평가와 관련이 있고 그 평가에서 목표와 관련한 분류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것.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이걸 그냥 대충 시험에 나올 만하니까 외우라나 보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은 계속 이 문제를 1년에 4번 정도는 계속 분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3가지를 꼭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지식 이해와 관련해서 아래 기억년, 디귿, 리얼 4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 두실 필요는 있죠. 네, 그래서 지식 이해와 관련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일반화와 원리를 이해하는 거. 이 3가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걸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뒤에 내용에 가서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은 혹시 내 인생에서 이건 처음 보는 거다라고 하시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마 대부분은 이 정도 내용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식 이해 안에는 키워드만 다시 잡아냅니다. 사실, 그 다음에 개념, 그 다음에 일반화. 이 3가지가 키워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뭘로 분류가 된다? 지식 이해로 분류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가 실제로 탐구를 하는 것은 기능인데 탐구 과정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서 탐구 과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얼에 보시면 탐구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지식 이해고 탐구를 실제로 해 나가는 건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밑에 나의 기능을 보시면 기억의 문제 확인에서부터 오른쪽에 취업까지가 전부가 다 탐구 과정이죠. 그 탐구 과정 전체는 기능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것만 좀 구분을 한번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능과 관련해서는 문제를 확인하고 가설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설을 또 검증하는 과정까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 목표와 관련해서는 어떤 키워드들을 조금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느냐 하면 리얼, 미음, 비읍, 시옷, 그 다음에 이응 이런 것들을 잘 봐두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역사과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것은 이응, 상상, 그리고 감정입 이런 것들이 기능 속에 들어간다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 태도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이 부분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간단하게 역사 교육의 목표와 관련해서 분류를 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3분법을 따른다. 그래서 지식이해, 기능, 가치 태도 이렇게 3가지로 나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찝는다면 여기서 키워드는 저는 사실, 그 다음 여기서 또 하나의 키워드는 개념, 그 다음에 어떤 키워드요? 일반화. 이 정도 키워드는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능과 관련해서는 오늘 제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는 상상하고 감정입. 이 정도 키워드가 기억에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기능은 전체적으로 탐구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정말 간단해요. 그러면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이제 지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목표와 관련해서 그 안에서 소단어 하나를 봤는데요. 벌써 1시간 됐네요. 자, 일단 또 잠깐 쉬었다가 뒤에 9쪽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